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노고산 자락, 물골과 제넘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은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으나 3대에 걸쳐 서로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혼사는 물론이요, 우물물조차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물골 한씨 가문과 제넘이 서씨 가문이 바로 그 두 집안이었습니다. 한명화는 물골 한대감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나이는 18이었고 가름한 얼굴에 눈썹이 짙었습니다. 옥색 저고리를 즐겨 입었고 걸음걸이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명화에게는 남모를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한병연 밑에서 자란 명화는 가문의 채통을 지키는 그릇으로만 길러졌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한씨 가문의 얼굴이다. 웃을 때도 걸을 때도 그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 한병연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명화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명화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곧 흠이 된다는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아씨, 오늘도 서씨댁 얘기는 입에 담지 마시옵소서. 유모가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서씨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명화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제넘이 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만 들으며 자랐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화의 유모가 마당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씨,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명화는 손에 쥔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심드렁하게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호랑이 아닐까요? 아니옵니다. 원수를 맺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언제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 법이니라. 명화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유모가 늘 하는 옛말 중 하나겠거니 여겼습니다. 유모도 참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따라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명화가 웃으며 넘기자 유모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다시 바느질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은비녀는 명화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늘 소매 안쪽에 품고 다녔습니다. 명화는 그 말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가르는 말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병연은 겉으로는 근엄한 사대부였으나 속으로는 늘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넘이 쪽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기척만 들려도 하인들을 단속했고 명화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 클수록 서씨 쪽 눈을 조심해야 한다. 한병연이 집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르는 것을 명화는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화는 그저 두 집안 사이에 무언가 오래된 매듭이 있다는 것만 짐작할 뿐 그 매듭의 실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곡 건너 제넘이 마을에는 서윤탁 대감의 장남 서도원이 있었습니다. 나이 20,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도령이었습니다. 도원 역시 물골 쪽을 함부로 바라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두 집안이 무슨 연유로 원수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큰일이 있었다는 말만 대대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째서 물골과는 그리 척을 지고 사는 것이옵니까? 도원이 물으면 서윤탁은 언제나 낯빛을 바꾸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가 알 것 없다. 그저 그쪽 근처엔 얼씬도 말거라. 도원은 아버지의 그 표정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캐물을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제넘이 서씨 가문 역시 물골 한씨 가문 못지않게 엄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탁은 밤이면 홀로 사랑채에 앉아 오래된 문서함 하나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그 문서함은 선대부터 내려온 것이라고만 알려져 있었고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이는 서윤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문서함을 열어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의 이유를 도원에게도 하인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일 날 소리. 그 문서함 근처엔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거라. 서윤탁이 늙은 하인에게 글이 이르는 것을 도원은 언젠가 문틈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이 물골과의 오랜 원한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만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집안의 원한에 대해 저마다 다른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옛날 땅 문제로 다투었다 했고 어떤 이는 혼담이 틀어져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물골 사는 늙은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론 말이여. 그게 다 한순간의 오해에서 시작됐다더라고. 근데 그 오해를 누가 풀어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명화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오해라니 대체 무슨 오해였을까 궁금하기는 했으나 굳이 캐물어야 할 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화에게 제넘이 서씨 가문이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금기와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가던 차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둥, 산신께 빌어야 한다는 둥 흉흉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컴컴해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휘청거렸고 멀리서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심상치 않구나. 다들 일찍 문단속을 하거라. 한병연이 하인들에게 이르고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명화는 방 안에서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제너미와 물골 사이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수백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 모두 그 나무를 경계 삼아 서로의 영역을 나누었을 정도로 오래되고 큰 나무였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바람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빗줄기가 옆으로 몰아치듯 쏟아졌고 도원은 도포자락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만치 늙은 느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땅을 울리는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번쩍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빛이 일더니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벼락이 바로 그 느티나무 꼭대기를 내리친 것입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나무의 밑동에서 불길이 일었다가 빗물에 곧 사그라들었고 나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아래를 지나던 도원은 갑작스러운 굉음의 걸음을 멈췄을 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가지가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것은 단 한 사람, 물골 쪽 언덕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명화였습니다. 명화는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모의 말도 아버지의 당부도 그 순간만큼은 명화의 머릿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쓰러지는 나무와 그 아래 선 낯선 도령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치맛자락이 발목을 휘감았지만 명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훗날 명화는 그날 밤 자신이 왜 그렇게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유모가 며칠 전 흘리듯 했던 말이 스치듯 떠올랐을 뿐입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거센 빗줄기 사이로 명화는 있는 힘껏 도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무너지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명화의 손이 도원의 옷깃을 붙잡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원한도, 가문의 채통도 쏟아지는 빗줄기와 무너지는 나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자락 고갯마루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인연 하나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도원의 옷깃을 붙잡은 채 온 힘을 다해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진창 위로 나뒹굴었고 그 순간 거대한 나뭇가지가 조금 전까지 도원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명화가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원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나뭇가지 끝이 스쳐 상처가 났는지 바지 자락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소이다. 그런데 낭자는 도원이 고개를 들어 명화를 보려 했으나 빗줄기가 워낙 거세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화는 서둘러 자신의 옷고름을 찢어 도원의 다리를 동여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손놀림만큼은 침착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걸로 지혈을 하시고 어서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부르셔야 합니다. 낭자는 니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도원이 묻자 명화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물골 한씨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름은 묻지 마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허나, 어서 내려가십시오.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명화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도원은 다리를 절뚝이며 명화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으나 빗줄기와 어둠에 가려 그저 흐릿한 그림자만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화가 자리를 뜨며 흘린 무언가가 진창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은비녀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품에 넣고 다친 다리를 이끌며 힘겹게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너미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윤탁의 장남이 벼락 맞은 나무에 깔릴 뻔했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고갯마루 근처에서 물골 쪽 처녀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는 나무꾼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부풀리며 우물가와 방앗간을 오갔습니다. 물골 한대감댁 아씨가 그 밤에 고갯마루에 왜 갔을꼬? 그러게 말이여. 서씨 도련님을 구했다는 게 사실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닐세. 물골 마을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병연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병연은 즉시 명화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그날 밤 고갯마루에 있었느냐? 한병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얼음 같았습니다. 명화는 순간 거짓을 고할까 하였으나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님.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사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줄은 알고 그리하였느냐? 한병연의 언성이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명화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몰랐사옵니다. 그저 벼락에 나무가 쓰러지고 사람이 깔릴 위기였을 뿐이라. 그자가 제너미 서가의 장남이다. 3대를 물려온 원수 집안의 씨앗이란 말이다. 명화는 그제야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명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명화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을 뿐입니다. 아버님, 소녀는 그저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뿐이옵니다. 닥쳐라. 한병연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오래도록 눌러왔던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화는 그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집사마는 그 낯빛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병연은 방 안을 서성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명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병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제너미 쪽에 알려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서윤탁이 어떤 자인지 너는 모른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 대감이 어떤 자이기에? 묻지 마라. 너는 그저 오늘부로 근신하며 바깥 출입을 삼가거라. 한병연은 그 말만 남긴 채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명화는 홀로 남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겼던 것이 단순한 가문이 채통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화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명화도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화는 그날부터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밖 출입은 물론이요, 뒷마당 산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모만이 하루 3번 밥상을 들고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방문에는 늘 하인 하나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대감마님도 시간이 지나면 노여움을 푸실 것이옵니다. 유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명화는 방문 쪽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모, 아버님이 왜 그리 서씨 가문을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그저 원수라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인이 어찌 대감마님 속을 알겠사옵니까? 다만 아씨, 예전에 소인이 드린 말씀 기억하시옵니까?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 법이라 하였지요. 아씨는 이미 그 손길을 내미셨으니 이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하옵니다. 명화는 유모의 말에 문득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근신의 몸이 되었으나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자신이 지혈해준 도령이 지금은 무사히 지내고 있을지 그것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병연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병연은 더욱 말수가 줄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는 대감마님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를 서성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명화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문틈으로 지켜보며 이 모든 일의 뿌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넘이 서씨 종가에서도 소문은 이미 서윤탁의 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윤탁은 아들 도원이 가져온 은비녀를 등불 아래 비춰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양을 알아본 순간 서윤탁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문양이기에 그리 놀라시옵니까? 도원이 물었으나 서윤탁은 은비녀를 황급히 소매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은비녀는 내가 잠시 맡아두겠다. 그것은 소자를 구해준 은인의 물건이옵니다. 반드시 돌려드려야 하옵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신경 쓰지 말 거라. 서윤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원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더욱 의아했으나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탁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오래된 문서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문서함 위에 은비녀를 나란히 올려놓은 채 서윤탁은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도원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에서 다친 다리를 어루만지며 그날 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 낭자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다급했던 그 목소리, 자신의 옷고름을 서슴없이 찢어 지혈해주던 그 손길을 도원은 쉬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비녀도 없이 어찌 그분을 찾는단 말인가? 도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은비녀는 이미 아버지가 가져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으리라고. 그것이 설령 물골 한씨 가문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두 집안의 오랜 원한도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손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원은 다친 다리가 낫는 대로 고갯마루 근방을 샅샅이 돌아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밤 물골 쪽에서 온 처녀가 누구였는지 넌지시 물어볼 생각도 해보았으나 자칫 소문만 더 키울까 저어되어 함부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도원은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날이 오리라고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계곡에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속에서 명화와 도원은 서로 다른 방 안에 앉아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같은 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 긴 인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물골과 제넘이 두 마을 사이 계곡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두 집안의 오랜 비밀도 두 사람 사이의 싹튼 새로운 인연도 아직은 그 누구도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걷히는 날이 오면 두 집안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근신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마을의 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골과 제넘이 양쪽에서 중매쟁이들이 은근히 말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참에 두 집안이 화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말이여. 목숨을 구해준 인연인데 아예 사돈을 맺으면 어떨까? 이런 말들이 장터와 우물가를 오가며 퍼지자 한병연의 얼굴은 하루하루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명화를 근신시키는 것만으로는 소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근신이 길어질수록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억측만 커져갔습니다. 물골 마을 방앗간 앞에서는 나이 지긋한 안악들이 모여 앉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방앗간에서 나는 곡식 빻는 소리조차 그날따라 소문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한대감댁 아씨가 목숨 걸고 구했다는데 그 정성이 어디 보통 정성이겠어. 필시 예사 인연은 아닐 걸세. 허나 3대를 내려온 원수 집안인데 그리 쉽게 화해가 되겠는가? 대감마님 성정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한병연의 귀에도 하나둘 전해졌습니다. 한병연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를 서성이며
죽은 아내의 위패 앞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명화는 알지 못했지만 한병연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 집안과의 악연이 아니라 그 악연의 뿌리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인지는 한병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제넘이 서씨 집안 사람들이 직접 명화를 찾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나서기라도 한다면 두 집안 사이에 오래전부터 감추어온 일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병연은 그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넘이 서씨 종가에서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은인을 찾아 살해하고 싶다는 서윤탁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병연은 그 전가를 받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서 대감댁에서 정식으로 사람이 왔사옵니다. 은인을 찾아 살해코자 한다하옵니다. 집사의 말에 한병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병연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고민에 잠겼습니다. 만약 서씨 집안에서 정식으로 명화를 찾아 살해를 하고 나아가 혼담까지 오간다면 두 집안 사이에 오래된 매듭이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지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이 풀리는 순간 한병연 자신이 감춰온 무언가도 함께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한병연은 결국 명화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사옵니까? 명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병연은 오랫동안 명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병연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명화야, 너는 오늘부로 이 집의 딸이 아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딸이 원수의 자식을 살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없던 자식으로 만들겠다. 한병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그 목소리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사옵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그리 위태롭단 말씀이십니까?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시면서 어찌 소녀더러 받아들이라고만 하십니까? 명화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병연은 딸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집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내일 새벽 명화를 강가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마을에는 명화가 근신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라. 대감마님, 그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명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꾸며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화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옵니까?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집안도 살 수 있다. 한병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딸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감춰온 죄를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화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멀리 제넘이 넘어 산골 마을로 사람을 붙여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지내거라. 친모 일이라도 배워 몸을 위탁하거라. 아버님,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한다. 명화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집을,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유모가 몰래 방으로 들어와 명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이것은 소인이 드리는 마지막 정성이옵니다. 유모는 낡은 무명천 하나를 명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화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손수지은 베네옷을 자른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지니고 계시면 언젠가 아씨의 진짜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명화는 그 천 조각과 은비녀를 잃어버린 자리를 대신할 어머니의 유품 삼아 품에 넣었습니다. 은비녀는 이미 도원의 손에 있었으나 명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명화는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집사와 함께 뒷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는 그날 오전 늦게 한대감댁 외동딸이 근신 중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제넘이 서씨 종가에서 보낸 사례의 인편은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윤탁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 되었다는 말인가?
서윤탁은 낮게 중얼거리며 서랍 속 은비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문양은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양이었습니다. 서윤탁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그 속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 은인이 하필 원수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은혜도 갚지 못하고 일이 허망하게 가시다니. 도원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이미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탁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홀로 문서함을 꺼내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을 뿐입니다. 대감마님, 요즘 들어 부쩍 안색이 어두우시옵니다.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여쭈었으나 서윤탁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오래전에 매듭 짓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매듭이 무엇인지는 서윤탁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물골 한씨 가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서윤탁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길고 무거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명화는 집사와 함께 밤길을 재촉하며 태어나 자란 물골을 뒤로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명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아씨라 부르지도 못하옵니다. 서방댁 근처 산골에 도착하시면 그때부터는 달래라는 이름으로 사셔야 하옵니다. 집사가 조심스레 일렀습니다. 명화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습니다. 달래. 낯설고 초라한 이름이었으나 명화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집사 어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감추려 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소인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 대감마님과 서대감 사이에 큰일이 있었다는 것만 들어 알고 있을 뿐이옵니다. 명화는 그 말에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다짐 하나만이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으나 명화의 발걸음에는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 떠나는 길이었으나 명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언젠가 두 집안의 얽힌 매듭을 풀어낼 힘이 되리라는 것을 명화는 그날 밤에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 너머 어딘가에서 자신이 구해준 도령 역시 같은 밤하늘 아래 잠 못 이루고 있으리라는 것만은 명화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고산의 긴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겁고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저물어갔습니다. 물골에서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이, 제너미에서는 은인을 잃은 아들의 탄식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사와 함께 산길을 오른 지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벼락이 치던 그날 밤과 흡사한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길은 이내 흙탕물로 뒤덮였고 좁은 벼랑길을 지나던 중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씨, 조심하십시오. 집사가 다급히 명화를 밀어내는 순간 정작 자신은 무너지는 흙더미에 다리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명화는 황급히 집사를 끌어내려 했으나 다리뼈가 상한 집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집사 어른, 정신 차리십시오. 명화는 젖은 손으로 집사의 다리를 살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벼락 맞은 그날 밤 도원의 다리를 지혈하던 그 손이 이번에는 자신을 데려다주던 이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시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씨, 소인은 여기서 더 갈 수 없사옵니다. 근처 화전민 집에 소인을 맡기시고 아씨 홀로 산을 넘으셔야 하옵니다. 집사 어른을 이대로 두고 어찌 저 혼자. 소인 걱정은 마시옵소서. 대감마님께서 정해두신 산골 마을까지는 아직 하루 길이 남았사온데 이 몸으로는 아씨를 모실 수 없사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어 그곳까지 홀로 가시옵소서. 명화는 결국 인근 화전민의 집에 집사를 맡기고 홀로 산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낯선 산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작은 보찜 하나가 세상 전부였고 품속의 무명천 조각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뒤돌아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틀을 헤맨 끝에 명화는 결국 아버지가 정해준 산골 마을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들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은 채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으며 명화는 몇 번이고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러 참았습니다. 발바닥은 집신이 다해져 물집이 잡혔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에 힘이 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만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이 지친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제너미 마을 초입이었습니다. 명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수 집안의 땅에 그것도 이름도 신분도 없는 몸으로 발을 들이고 만 것입니다. 이를 어쩐다. 명화는 마을 어귀 선앙당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되돌아가자니 길도 모르고 노잣돈도 다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렇다고 낯선 마을에서 정처 없이 떠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늙은 아낙 하나가 명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자 행색을 보아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 혹 일자리를 찾는 겐가? 예, 그렇습니다만 마침 잘 됐구먼. 제넘이 서 대감댁에서 친모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네. 원래 있던 친모가 늙어 낙향했다더군. 명화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서 대감댁이라면 바로 도원의 집이었습니다. 그 댁이라면 혹 제넘이 서윤탁 대감댁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네. 자네도 아는 집인가? 아, 아니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명화는 애써 태어난 척했으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악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빨래를 이어갔고 명화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 생각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댁에 들어가면 도련님이 무사히 지내시는지는 볼 수 있겠지. 허나 만에 하나 얼굴을 알아보시기라도 한다면 명화는 자신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도원과 그 집 하인 몇 분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은 어두웠고 비까지 쏟아졌으니 도원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을 리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정체가 드러난다면 나는 물론이고 아버님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아버님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명화는 밤새 갈등했습니다. 이대로 다른 마을로 떠나 낯선 친모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화전민 집 처마 밑에 웅크려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명화는 수십 번도 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댁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발각되는 날엔 아버님까지 모두 끝장이다. 그리 생각하다가도 문득 다른 생각이 명화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허나 그 댁이 아니면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노잣돈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명화는 품속의 무명천 조각을 매만지며 유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정해준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두 집안의 오랜 비밀, 그리고 자신이 목숨 걸고 구했던 그 사람의 안위. 그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넘이 서 대감댁으로 가겠습니다. 명화는 우물가 안악에게 그리 말했습니다. 안악은 명화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딱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 댁이 워낙 법도가 엄한 집이라 들었네만 갈 곳 없는 처자에게는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지. 대문에 가서 친모 자리를 구하러 왔다 하면 안채 마님이 나와보실 걸세. 명화는 안악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제넘이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원수 집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명화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명화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대신 달래라는 이름의 친모 하나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물골 한대감댁의 외동딸이 걷던 조용한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으나 그 이름도 그 신분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마음 하나만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넘이 서씨 종가의 솟을 때문은 소문대로 크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하늘 높이 솟아있어 한씨 종가 못지않은 위세가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늙은 문지기가 낯선 처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걔 누구인가? 친모 자리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소녀의 이름은 달래이옵니다. 명화 아니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그리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미심쩍은 눈초리로 달래를 바라보다가 이내 안채 쪽으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왔다고 하니 마님께 여쭈어 보겠네. 개서 잠시 기다리게. 문지기가 대문 안으로 들어간 사이 달래는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심호흡을 골랐습니다. 이제 와서 발길을 돌릴까 하는 마음도 잠시 스쳤으나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물골에서의 명화는 죽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친모 달래뿐이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달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날 밤 자신이 구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걔 누가 왔다고 하였느냐? 친모 자리를 구하러 온 처자라 하옵니다. 도련님. 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리를 다쳤다는 그 도령이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자 달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사하구나. 정말로 무사히 살아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며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달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다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고 그때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숙인 채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원수의 집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 달래는 이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다만 눈앞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노고산 자락의 두 원수 집안 사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인연이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걸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넘이 서씨 종가의 담장 안에는 친모 달래라는 이름을 가진 낯선 처자가 새 식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물골 한대감댁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만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잦아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장 안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그 이름으로 전혀 다른 그 얼굴을 하고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종가에서의 첫날 달래는 부엌일을 총괄하는 큰어멈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큰어멈은 나이가 60에 가까웠고 서씨 집안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도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말투에는 은근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친모로군. 이름이 달래라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손끝이 야무진지 어디 한번 보세. 이 저고리 동정부터 달아보게.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물골에서는 바느질을 배우긴 했으나 직접 상리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화 시절 익힌 솜씨는 헛되지 않아 큰어멈은 완성된 동정을 보고 놀란 눈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지고 여태 어디서 지냈던 겐가? 자네 예사처자가 아니구먼. 그저 어려서부터 바느질만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달래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큰어멈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뒤로 달래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달래는 서씨 종가의 법도와 사람들의 됨됨이를 하나둘 익혀갔습니다. 큰어멈은 유독 달래를 아꼈습니다. 밤이면 부엌 뒤편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큰어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댁은 물골 한씨 집안과는 대대로 척을 진 사이일세. 허나 내 생각엔 말일세 사람 사이의 정이란 게 원래 신분이나 원한 같은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구먼. 내가 이 댁에서 30년을 살아보니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더란 말일세. 큰어멈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사옵니까? 다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이지. 정이 깊으면 원한도 신분도 그 사이를 가르지 못하는 법일세. 달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모가 해주었던 말과 어딘가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다던 그 말이 큰어멈의 말과 겹쳐지며 달래의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달래는 서씨 종가의 법도와 사람들의 됨됨이를 하나둘 익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친방 일을 거들던 향심이라는 어린 계집종은 유독 달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친모 자리를 노리던 향심의 이모가 달래에게 밀려났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처자인지도 모르는데 손끝 좀 야무지다고 큰어멈이 저리 예뻐하시니 향심은 지나가는 말로 그리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향심의 말에도 굳이 맞서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심은 달래가 실을 훔쳐갔다며 큰어멈 앞에서 생떼를 부렸습니다. 큰어멈, 저 친모가 제 반짓고리에서 명주실을 슬쩍했사옵니다. 내 그럴 사람이 아닐세. 이 댁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짓을 하겠나? 큰어멈이 단호히 향심을 나무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실탈에는 향심 자신이 다른 곳에 흘려둔 것이었습니다. 향심은 무한한 낯빛으로 물러났으나 그 뒤로도 달래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는 그런 자잘한 텃세를 겪으면서도 원수 집안 한복판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어멈이 달래에게 장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명주실이 떨어졌으니 장에 가서 좀 사오게. 제너미 장은 오늘이 서는 날이니. 달래는 두건을 눌러쓰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서는 것이 못내 불안했으나 심부름을 마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실타래를 고르던 중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골에서 종종 한씨 종가에 물건을 대던 박물장수 노인이었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흘깃 그녀를 보았을 뿐 별다른 기색 없이 지나쳐 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눈앞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실타래를 사 들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나누는 말이 달래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물골 한대감댁 아씨 말이여 참 안 됐지. 젊은 나이에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 그러게 말일세. 근데 그 댁 대감마님이 요즘 통 사람을 못 만난다더구먼. 딸을 잃은 슬픔이 크신가 봐. 달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는 애써 태어난 척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씨 종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어멈이 달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도련님 방에 가서 해진 도포를 좀 가져오게. 그날 벼락 맞은 나무 밑에서 다치셨을 때 입으셨던 옷인데 아직도 손을 못 댔다는군. 자네가 좀 기워보게. 달래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옷이라면 자신이 옷고름을 찢어 도원의 다리를 동여맸던 바로 그 도포였습니다. 도원의 방 앞에 서서 옷을 받아드는데 방 안쪽에서 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잠시 들어와 보게. 달래는 순간 몸이 굳었으나 친모의 신분으로 도련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도포 말일세 함부로 버리지 말고 원래 모양 그대로 기워주었으면 하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달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원은 잠시 달래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은 듯도 하고. 달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소녀는 이 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모이옵니다. 도련님을 뵌 적이 없사옵니다. 그런가?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군. 도원은 그렇게 넘어갔으나 달래는 방을 나오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손에 든 도포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내내 달래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도원의 도포를 기웠습니다. 찢어진 자리를 한 땀 한 땀 꿰매며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빗속에서 옷고름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던 순간 도원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남기고 온 은비녀까지. 달래는 문득 도원이 그 은비녀를 여태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으나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원은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빨래를 널고 있던 달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옷을 너는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친모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도원이 곁에 있던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떠돌이 처자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왔다고 하옵니다. 그런가? 도원은 달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나 어딘가 낯익은 분위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새삼 아쉬워졌습니다. 큰어멈은 그런 도원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혼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련님이 저리 친모를 눈여겨보시다니 예사실이 아니구먼. 게다가 저 처자의 손끝 솜씨하며 몸가짐하며 아무래도 예사집 딸은 아닌 듯한데. 큰어멈은 속으로만 생각을 삼킬 뿐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큰어멈은 달래를 더욱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주려는 사람처럼. 한편 서윤탁도 새로운 친모의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랑채로 지나가던 길에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달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늘을 놀리는 손끝의 모양새가 서윤탁의 눈에 어딘가 낯익게 비쳤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친모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달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서윤탁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달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참으로 정갈하구먼. 어느 댁에서 바느질을 배웠는가? 어려서부터 홀로 익힌 솜씨일 뿐이옵니다. 서윤탁은 더 캐묻지 않고 자리를 떴으나 사랑채로 돌아온 뒤에도 좀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탁은 또다시 오래된 문서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서함 위에 놓인 은비녀를 등불에 비추어 보며 서윤탁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서윤탁은 그 의심을 인해 고개를 저어 떨쳐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서윤탁의 눈길은 유독 친모 달래에게 자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도원은 여전히 은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마당에 나가 벼락 맞은 고목이 있던 고갯마루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큰어멈은 그런 도원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련님, 밤바람이 찬데 어찌 매번 그리 고갯마루만 바라보고 계시옵니까? 큰어멈, 내 목숨을 구해준 그 낭자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원수 집안이고 뭐고 다 상관없을 것 같소. 도련님도 참. 그리 애틋한 마음이시라면 혹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을지 누가 알겠으사옵니까? 큰어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리 말했으나 도원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달래는 마침 부엌 뒤편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도원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어야 했습니다. 원수 집안 도령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달래에게는 기쁨이자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향심은 여전히 달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함께 겨울 이불을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도련님이 자꾸 자네 쪽을 살피시던데 혹시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겐가? 향심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달래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으나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친모의 일을 성실히 할 뿐이옵니다.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던데. 자네가 아니라니 그런 줄 알겠네. 향심은 더 캐묻지 않았으나 그 뒤로는 예전처럼 매몰차게 굴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바느질 요령을 나누어주며 조금씩 곁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향심의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향심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제너미 마을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선앙제가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 앞에 모여 풍년을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큰 행사였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오색 천이 나부끼고 풍물패의 장단 소리가 며칠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종가에서도 하인들과 친모들까지 모두 선앙제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떡을 많이 준비하라는 대감마님의 분부일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니. 큰어멈의 지시에 따라 달래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며칠 밤낮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많은 양이었으나
달래는 오히려 그 고된 일이 반가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물골에 대한 그리움도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도원이 마당을 지나다 우연히 달래가 떡을 빚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먼. 떡 모양이 어쩌면 저리 한결같이 고운가? 도원이 무심코 던진 말에 곁에 있던 향심이 셀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도 참 친모 손놀림 하나에 그리 관심을 두시다니요. 도원은 순간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으나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달래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스스로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떡 빚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어느 날 서윤탁이 몸소 부엌을 찾아와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네. 올해 선항제는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라 일렀으니 다들 힘을 내주게. 예, 대감마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큰 어머니 대표로 답하자 서윤탁은 부엌을 둘러보다 문득 달래에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이댁 사람이 다 되었구먼.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달래는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탁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으나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달래는 또 한 번 알 수 없는 긴장을 느껴야 했습니다. 선항제 당일 마을 사람들이 선항당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골과 제넘이 양쪽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날이었습니다. 달래는 혹여 아는 얼굴과 마주칠까 두려워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풍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만 달래의 마음은 좀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상 앞에서 충문을 읽던 이가 다름 아닌 물골에서 온 훈장이었습니다. 달래가 어릴 적 글을 배웠던 바로 그 훈장이었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얼른 사람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고개를 숙인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 처자 왜 저리 숨는 건가? 향심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으나 달래는 그저 볕이 뜨거워서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다행히 훈장은 충문을 다 읽고 곧 자리를 떠났고 달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향심은 그 뒤로도 달래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나 선항제 준비를 함께 겪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그날 박물장수 노인 앞에서 왜 그리 숨었던 겐가? 아무래도 수상하이. 향심이 어느 날 넌지시 캐물었습니다. 달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으나 애써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어릴 적 저를 심하게 나무라던 분이라 마주치기가 껄끄러워 그리했을 뿐입니다. 그런가? 나는 또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향심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향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눈길이 자신의 정체를 향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달래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원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온 도원을 본 큰어머니 달래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침구와 찜질할 것 좀 챙겨서 도련님 방으로 가보게. 예전에 다리 다치셨을 때도 자네 손이 야무지지 않았나? 달래는 순간 멈칫했으나 큰어멈의 지시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찜질용 쑥과 무명천을 챙겨 도원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원이 발목을 감싸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별거 아닌데 큰어멈이 유난을 떠는구먼. 그래도 삔 곳은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오래가는 법이옵니다. 달래는 조심스레 도원의 발목에 찜질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손끝이 발목의 부기를 살피며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도원은 문득 달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손을 보니 문득 그날 밤이 떠오르는구먼. 그날 밤이라 하시면 벼락 맞은 나무 아래서 나를 구해준 그 낭자 말일세. 그 손길이 참으로 침착하고 여물었었지. 지금 자네 손이 꼭 그러하이. 달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표정만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소녀는 그저 배운 대로 할 뿐이옵니다. 그런가? 헌데 참으로 이상하지. 자네가 온 뒤로 자꾸 그 낭자 생각이 나니 말일세. 도원은 더 깊이 캐묻지 않았으나 그날 이후로 달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큰어멈은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큰어멈은 달래를 따로 불러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도련님 앞에서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되네. 사람 마음이란 게 눌러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큰어멈, 무슨 말씀이시온지. 내 눈에는 다 보인다네. 자네도 도련님도 서로에게 마음이 없다고는 못할 걸세. 다만 그 마음을 어찌 풀어놓을지가 문제겠지. 달래는 큰어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큰어멈은 그런 달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서윤탁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윤탁은 자신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탁은 넌지시 달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발걸음 내내 달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대감이 친모를 따로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윤탁이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오래된 놀이개인데 문양이 낡아 잘 보이지 않으니 한번 살펴봐주게. 서윤탁은 소매 안에서 은비녀를 슬쩍 꺼내며 달래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으나 애써 태어난 척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서윤탁이 눈치채지는 않았을지 달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문양이 매화가지 모양인 듯하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자신이 그날 밤 흘리고 온 바로 그 은비녀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손에 쥐어보는 어머니의 유품에 달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매화가지라 그렇군. 그런데 자네, 이런 문양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서윤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달래는 순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멈칫했습니다. 소녀는 처음 보는 문양이옵니다. 그저 눈에 익어 보여 그리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서윤탁은 달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으나 달래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고맙네. 이만 가보게. 달래가 물러난 뒤 서윤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예사처자가 아니야. 서윤탁의 의심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죄 또한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탁은 밤마다 문서함을 꺼내보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문서함 속에는 선대의 손으로 쓰인 낡은 서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으나 서윤탁은 그것을 펼쳐보지 못한 채 다시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서약서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밝혀지는 날 두 집안의 오랜 원한이 어떤 식으로 뒤바뀔지 서윤탁 자신도 감히 짐작하기 두려워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서윤탁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정체가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선항제도 끝나고 가을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제너미 서씨 종가에는 또 다른 큰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큰어멈은 그런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밤마다 달래를 다독이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세상일이란 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일세. 다만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나는 믿네. 달래는 큰어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달래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너미 서씨 종가의 가을은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조용히 요동치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 한가운데에는 두 집안의 오랜 비밀과 두 사람의 위태로운 인연이 함께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은 머지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올 참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제너미 마을에서는 더 이상 물골 한대감댁 딸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이란 본디 뜨겁게 타올랐다가도 계절이 바뀌면 사그라드는 법이었습니다. 산과 들에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무렵이었습니다. 훈장도 그해 겨울 다른 고을로 서당을 옮겨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박물장수 노인도 발길을 뜸하게 하였습니다.
달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멈, 요즘은 마을에서도 예전 그 소문을 통 듣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럴 테지. 사람 기억이란 게 오래가지 않는 법이니 자네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겠나? 큰어멈의 말에 달래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씨 종가에 들어온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달래는 친모로서의 삶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도원과도 자연스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도원은 다른 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따뜻한 눈빛을 달래에게만 은근히 건네곤 했습니다. 달래야, 오늘 볕이 참 좋구나. 잠시 마당이나 거닐지 않으련. 도원이 그리 말을 건네면 달래는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순간이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넘어선 자리에서 조금씩 서로를 향한 마음을 눈빛으로 확인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함께 거닐며 도원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엔 저 산 너머 물골 아이들과도 몰래 놀곤 했었네. 아버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었지만 말일세. 그러셔서옵니까? 그런데 어찌 지금은 그리 척을 지고 지내시는 것이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다만 어른들 사이에 무언가 큰 앙금이 있는 듯한데 정작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더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네. 원수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이 풀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일세. 달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원의 그런 생각이 언젠가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마주할 힘이 되어주기를 달래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달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물골의 명화도 아니고 제너미의 달래도 아닌 그저 도원 곁에 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물골에서는 명화를 화전민 집에 남겨두고 떠났던 늙은 집사가 다친 다리를 겨우 추스르고 뒤늦게 한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아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으나 대감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집사는 그동안 명화가 제너미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을 화전민들에게서 어렴풋이 전해 들은 터였습니다. 집사는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고 한병연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레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그간 몸을 추스르느라 이제야 돌아와 배웁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래, 명화는 무사히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느냐? 한병연이 묻자 집사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다리를 다쳐 모시고 가지 못한 사이 아씨께서 정해진 곳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셨다는 이야기를 화전민들에게서 들었사옵니다. 다른 방향이라니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제너미 쪽으로 향하는 낯선 처자를 보았다는 이들이 있었사옵니다. 한병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제너미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필이면 그쪽으로 갔단 말이냐? 소인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화전민들 말이 그 무렵 낯선 처자 하나가 제너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하였사옵니다. 한병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화가 정말로 제너미 땅에 발을 들였다면, 그것도 하필 서윤탁의 집 근처를 떠돌고 있다면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조짐이었습니다. 한병연은 방 안을 서성이며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화가 서윤탁의 집에 있다면 서윤탁이 그 아이를 통해 예시를 캐내려 할지도 모른다. 한병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탁이 명화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것을 빌미로 옛 문서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상상, 명화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진실에 다가가다 위험에 처하는 상상까지. 30년 가까이 눌러 참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한병연은 결국 스스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풀어 제너미 쪽을 은밀히 수소문하거라. 절대 티가 나서는 아니 된다. 만약 명화가 그곳에 있다면 서윤탁이 눈치채기 전에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내가 직접 제너미로 가야겠다. 이 일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집사가 만류했으나 한병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직접 그 땅에 발을 들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문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소문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내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한병연은 그렇게 홀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상인으로 변장하고 조용히 제너미 마을로 향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오래전 자신이 서씨 가문을 상대로 저질렀던 그 일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은밀한 계획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명화를 되찾는 것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죄를 완전히 묻어버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한병연은 믿을 만한 하인 둘을 앞서 보내 은밀히 사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제넘이 서씨 종가의 담장 안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병연이 보낸 하인 둘이 제넘이 마을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돌뱅이 행색으로 위장한 채 마을 우물가와 주막을 오가며 은밀히 소문을 캐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근래 새로 들어온 처자가 있어? 손끝이 야무지고 행색이 남다른 처자 말이오. 글쎄, 제넘이 서 대감댁에 새로 온 친모가 있긴 하다만. 주막 주인의 무심한 대답 한마디에 하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씨 종가 근처를 배회하며 담장 너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빨래를 널고 있는 달래의 뒷모습이 담장 틈으로 언뜻 보였습니다. 저 뒷모습 아씨와 흡사하지 않은가? 그런 듯도 하네만 확실히 하려면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나? 두 하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대감에게 이 소식을 서둘러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물골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담장 안의 달래는 자신의 정체를 향한 그림자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래는 여느 때처럼 큰 어멈과 함께 저녁상을 물리고 바느질감을 손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큰어멈, 요즘은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옵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거 다행일세. 사람이란 게 어디에 있든 마음 붙일 곳만 있으면 사라지는 법이거든. 큰어멈은 그리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래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골에서의 명화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이제 자신은 제너미의 달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겨울밤이 지나고 나면 달래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골에서 제너미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와 그 뒤를 따라 곧 몸소 나설 한병연의 발걸음이 이미 달래가 쌓아 올린 조용한 평화를 향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원 역시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홀로 등불을 밝힌 채 낮에 나눈 대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원수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이 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던 자신의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물골에 대한 오랜 반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도원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친모 달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낯익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 낯익음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으니 말일세. 도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밖의 겨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노고산 자락 너머 물골 쪽 하늘에도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각자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는 세 사람의 밤이 조용히 그러나 서로를 향해 조금씩 더 가까워지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세 사람의 운명은 더 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겨울달은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고산 자락 위로 고요히 그리고 무심하게 빛을 흩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병연은 상인 행색으로 제넘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갓 대신 낡은 번거지를 눌러쓰고 등에는 박물장수처럼 보찜을 짊어진 차림이었습니다. 먼저 보낸 하인들의 전가를 받은 뒤였습니다. 서씨 종가 앞에 이르러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때 마침 대문을 나서던 달래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겨울 초입에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명화야. 한병연이 저도 모르게 딸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떠나온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반년 사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부쩍 깊은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두 눈에는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초조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곳까지. 어서 이리 오너라.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한다. 한병연이 달래의 손목을 붙잡으려던 순간 마침 뒤따라 나오던 서윤탁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상인이 자신의 친모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 서윤탁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인데 남의 집 사람을 함부로 붙잡는 것이오. 한병연이 고개를 돌린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윤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네는 한병연, 서윤탁. 두 노인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원한이 그 짧은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소란을 듣고 도원까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리고 이분은? 도원이 한병연과 달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두 사람의 얼굴에서 닮은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그날 밤에 그 낭자가? 도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침착하고 여물었던 손길, 낯익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서 아버지라 불리는 이 낯선 상인. 달래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이 다름 아닌 물골 한씨 가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도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마당을 함께 거닐며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건넸던 눈빛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도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반년을 넘게 이 집에서 지내면서 어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나는 그대를 믿었소. 그런데 그대는 처음부터 나를 우리 가문을 속이고 있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저 되었소. 더는 듣고 싶지 않소. 도원은 몸을 돌려 그대로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래는 그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인연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한병연은 그 틈을 타 달래의 손목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자. 아버님, 잠시만. 명화야, 이곳은 위험하다. 서윤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윤탁은 예상과 달리 녹이 대신 깊은 회한이 서린 얼굴로 한병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병연, 자네도 나도 이제 늙었네. 이 아이들까지 우리의 원한에 끌어들여야겠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그날 밤 자네 딸이 내 아들을 구했네. 그 은혜를 원한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 한병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탁이 옛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한병연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네. 그러나 이 일은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야. 한병연은 결국 달래를 데리고 서씨 종가를 떠났습니다. 달래는 뒤돌아보았으나 도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병연은 근처 주막의 방을 얻어 달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부녀 사이에는 오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그 침묵 속에서 홀로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도련님은 나를 거짓말쟁이로만 여기시겠지. 내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마음까지도 이제는 모두 의심받게 되었구나. 달래는 품속의 무명천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증명한다 한들 도원의 마음에 새겨진 배신감까지 씻어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유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 법이니라. 달래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원을 구한 그 손길만큼은 설령 모든 것이 오해와 배신으로 얼룩진다 해도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집안이 어째서 원수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달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큰어멈 말씀이 옳았다. 정이 깊으면 원한도 신분도 가르지 못한다 하셨지.
그러나 그 정이 힘을 얻으려면 먼저 그 원한의 뿌리부터 밝혀내야 한다. 달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따라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의 오랜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실마리는 서윤탁이 밤마다 꺼내보던 그 오래된 문서함, 그리고 벼락 맞은 고목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이대로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달래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병연이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화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과 서 대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녀는 이제 알아야겠사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저 아비를 따라 조용히 지내면 그만이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숨어 지낼 수 없사옵니다. 도련님은 소녀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계시옵니다. 그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소녀는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한병연의 얼굴에 깊은 갈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죽은 아내를 닮은 그 강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명화야, 네가 알게 되면 너는 아마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옵니까? 한병연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주막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한병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서윤탁의 부친이 억울하게 몰락하도록 만든 문서를 위조하였다. 딱 문서였지. 그 일로 서씨 가문은 몰락 직전까지 갔고 우리 가문은 그 땅을 고스란히 취하였다. 서윤탁이 그것을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우리 가문은 그날로 끝장이 날 것이다. 달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두 집안의 원한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제너미를 두려워했던 이유,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그 비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소녀가 나서야 하옵니다. 죄를 감추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사옵니다. 명화야. 소녀는 내일 다시 제너미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두 집안의 오랜 원한의 마침표를 찍겠사옵니다. 한병연은 딸을 말리려 하였으나 그 눈빛의 서린 결연함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홀로 방구석에 앉아 유모가 건네준 무명천 조각을 오래도록 매만졌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떠나올 때만 해도 자신이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원의 배신감 서린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달래는 그 아픔조차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 법이니라. 유모의 말이 다시금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막연한 옛말이 아니라 달래 자신이 몸소 증명해야 할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지나갔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또렷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다시 그 고목이 서 있던 자리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래는 홀로 노고산 고갯마루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달래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벼락 맞은 고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반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나무 뿌리 주변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윤탁이 밤마다 꺼내보던 문서함이 선대부터 이곳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큰어멈이 예전에 지나가듯 흘린 말에서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근방 어딘가에 옛날부터 무언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늙은 어른들 말로는 두 집안 시조들이 의형제를 맺으며 묻은 서약서라던가. 큰어멈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달래의 손끝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파헤친 끝에 달래의 손끝에 딱딱한 나무 감촉이 닿았습니다. 오래된 목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도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도원 역시 그 고갯마루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두 집안의 진실을 밝히려 이곳에 왔사옵니다. 달래는 목함을 조심스레 파내어 도원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명천 조각과 은비녀를 꺼내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무명천은 소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베네옷 조각이옵니다. 그리고 이 은비녀는 그날 밤 소녀가 도련님을 구하고 흘리고 온 물건이옵니다. 소녀는 물골 한대감댁의 딸 한명화이옵니다.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이곳까지 흘러들었사오나 그것은 소녀가 도련님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사옵니다. 도원은 말없이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비녀는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다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나를 구한 것도 여기 있는 이 목함도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오? 이 안에 두 집안이 원수가 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을 것이옵니다. 함께 열어보시겠사옵니까? 두 사람은 함께 목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 넘게 세월을 견딘 서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물골 한씨 시조와 제너미 서씨 시조가 의형제를 맺으며 서로의 땅을 나누어 갖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 아래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쓰인 또 다른 문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병연의 필체로 위조된 땅 문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탁과 한병연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 여럿이 고갯마루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화야. 도련님. 한병연은 목함을 손에 든 딸과 도원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달래가 위조 문서를 아버지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고갯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슨 문서인가? 한대감댁에서 서씨 가문 땅을 어찌 취하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먼. 세상에 30년을 원수로 지낸 것이 저런 연유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먼.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병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탁이 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한병연, 이것이 30년 전 그 일의 진상이었나? 그렇다네. 내가 저지른 일일세. 한병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부친을 몰락시킨 것도 그로 인해 두 집안이 원수가 된 것도 모두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네. 나는 그 죄를 30년 동안 숨기며 살아왔네. 심지어 내 딸이 자네 아들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이 죄를 감추려 하였네. 그러시면서도 어찌 소녀에게는 서 대감되기 위험하다고만 하셨사옵니까? 명화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 가문도 그리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허나 이제 보니 진실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한병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탁, 내 자네와 자네 가문에 지은 죄 이제라도 갚겠네. 그동안 부당하게 취한 땅을 모두 돌려주겠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하겠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30년 원한의 뿌리가 저리 허망한 욕심 때문이었다니. 그래도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 아닌가? 한대감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구먼. 자기 딸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숨겨온 죄인이 말일세.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늙은 방앗간 주인이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는가? 그 원한이란 게 다 한순간의 오해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오늘 보니 오해가 아니라 죄였지만 어쨌든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다행일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병연, 나 역시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실은 오래전 흉년이 들어 우리 집안이 가장 어려웠을 때 자네가 몰래 곡식을 보내준 일을 나는 잊지 않고 있었네. 그때는 그것이 자네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인 줄 몰랐네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자네도 나름대로는 그 죄를 갚으려 애써온 모양이야. 서윤탁의 그 말에 한병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원수로 지내며 서로를 미워했으나 정작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구하고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왔네.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네 그려.
서윤탁은 한병연을 일으켜 세우며 그리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잔잔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명화에게로 다가섰습니다. 미안하오. 그대의 진심을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던 것 부디 용서해 주시오. 도련님, 소녀야말로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나를 구한 그 손길도 이 댁에서 나를 보살펴준 그 마음도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소.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다 하더니 그 말이 참으로 옳았소. 명화는 그 말에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웃음 지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고갯마루 위로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고목 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심어둔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가 어느새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물골과 제너미 두 마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명화와 서도원의 혼례였습니다. 고갯마루 너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등지고 살아온 두 마을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부의 화려한 화롯과 신랑의 사모간대가 겨울 햇살 아래 곱게 빛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오랜만에 함께 어울려 뛰놀았고 두 마을을 가르던 계곡물 소리마저 그날만큼은 흥겨운 풍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병연은 서윤탁에게 돌려준 땅 문서를 손수 전달하며 지난 죄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죄하였고 서윤탁은 그런 한병연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일세. 지난 30년의 원한은 오늘로 끝을 맺세. 고맙네, 서윤탁. 자네의 그 너그러움을 내 평생 잊지 않겠네. 두 노인의 대화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던 두 마을이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어멈은 혼례상 곁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두 사람 마음이 심상치 않다 하지 않았나? 정이 깊으면 원한도 신분도 그 사이를 가르지 못하는 법이지. 큰어멈의 그 말에 신부의 곁에 있던 유모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골에서부터 명화를 지켜봐 온 유모는 딸처럼 여겨온 명화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시지요.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시옵소서. 향심도 어느새 마음을 풀고 혼례상 준비를 거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벼락 맞은 고목이 있던 자리에는 그날 심어둔 소나무 묘목이 어느새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쓰러진 고목의 밑동 곁에서 곧게 뻗어오른 그 어린 소나무는 마치 두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원수의 피는 씻어도 살려준 손길은 씻기지 않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30년 원한의 뿌리는 결국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원한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미움은 대물림될 수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정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벼락 맞은 고목 아래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두 집안의 오랜 원한을 녹이고 새로운 봄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노고산 자락 위에 아주 오래오래도록 대대손손 머무를 것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